대형마트의 우유 제품 코너. 다른 제품 코너에 비해 유난히 한산합니다. 우유가 존중은 아는데 내 몸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잘. 2000년에는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이 30kg이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26.9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우유를 3잔 이상 마시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유럽과 미국의 연구 사례가 소개되며 안 좋은 인식도 생겼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 학계가 나섰습니다. 외국에 우리보다 10배 이상 마시는 그 나라의 자료를 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됐나 포화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육류 기반 식습관을 가진 문화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 결과는 우리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11세 이하 어린이는 하루 2잔 이상을,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은 3잔을 권장합니다. 한식은 주로 이제 탄수화물과 채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양소로 보았을 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칼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의 경우 하루에 우유를 2잔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최고야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이 작은 마을에는 다른 시골과 달리 최근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겨울에도 연료비와 난방비 부담 없이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언제든지 아이들을 편하게 씻길 수 있고 또 음식 같은 경우도 걱정 없이 항상 그냥 바로바로 조리할 수 있으니까. 이처럼 생활 환경이 개선된 것은 다름 아닌 인근의 하수와 가축분뇨 처리장 때문. 국비와 지방비 등 141억 원이 투입돼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까지 갖춘 국내 1호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시설을 밀폐해 악취를 잡고 가축분뇨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마을에 도시가스로 공급합니다. 분뇨 찌꺼기로는 하루 10톤의 퇴비를 만듭니다. 또 태양광 발전으로 하루 1166kW의 전기도 생산합니다. 도시가스 보급과 퇴비 생산,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마을은 연간 2억 원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악취로 기피했던 시설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수익도 가져다주는 효자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불멸의 에너지, 토종의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자급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으로 전국의 12곳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더 조성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일주입니다. 내일 정오까지 한상근 위원장이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입이 코앞에 닥친 상황. 경찰과 민주노총 양측 모두를 진정시킨 건 자승 스님의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각본 없는 드라마에 비유했습니다. 총무장 선생님이 나서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암울하죠. 저 계속 자칭해 있었는데 밑에서 계속 밀고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각본 없는 드라마죠.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등 다른 관계자들도 밤낮 없이 관음전을 들락거리며 한 위원장 설득에 공을 들였습니다. 새벽까지도 이어가면서 맨날 며칠을 소신지를 그렇게 또 초대를 깔지 않았으면 총무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던지지 못하시죠.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서 결국 조계종과 민주노총 양측에서 자진 퇴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 위원장도 마음을 돌렸습니다. 일주문을 나서기 직전 처음으로 자신 스님을 마주한 한 위원장. 마지막 한 수로 충돌을 막은 조계사는 이렇게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전국 25개 로스쿨 대학생 5천여 명이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법무부 불편한다! 사법개혁 원한 유지! 법조기적 다시 원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 시험 수험표까지 불태우며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을 내놓은 법무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김주현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좌절시킨
반면 맞은편에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삭발식을 벌였습니다. 농부의 아들도 이발소의 딸도 청소부의 자식도 국민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국회 앞에선 사시존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검찰에는 로스쿨생들의 집단행동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도 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집단 행동부터 들먹이는 그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양쪽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자 대법원은 국회, 사법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서한입니다. 평양에 머물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진작가가 유튜브에 올린 평양 대동강변의 모습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동강 다리 밑에 모여 노름, 이른바 야바위의 한창입니다. 여성 야바위꾼이 바둑알 100개를 이리저리 뒤섞은 뒤 손님이 그 가운데 70개를 고르자 뒤집어서 색깔별로 정리합니다. 바둑알이 색깔별로 정해진 개수를 채우면 돈을 딸 수 있는데 이 손님은 녹색과 적색 돌이 하나씩 모자라 5,000원을 딸 기회를 놓쳤습니다. 요거 하나만 나오면 5,000원. 기분 좋지? 노름판 옆에서는 공기총을 이용한 사격 게임이 한창입니다. 화살 던지기로 부르는 다트 게임과 공 던지기 농구 게임도 할 수 있는데 1등 상품은 담배 한 갑입니다. 대동강변에는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는 남성들과 관중이 있건 없건 열심히 피리를 부는 거리의 악사도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여성들이 테니스 연습에 열중입니다. 강에는 유람선이 오가고 주변에는 고층 건물들이 늘어선 모습이 우리의 한강변을 떠올리게 합니다. 북한이 최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고층 아파트 단지 미래과학자 거리에는 많은 수의 주민들이 분주히 제갈길을 재촉합니다. 마트격인 평천 상점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여성들이 보이고 피자를 판매하는 이탈리안 식당도 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북한 내부 영상들이 자주 공개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쌀이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쌀빵은 이제 흔한 음식이 됐고요. 쌀 화장품, 쌀 파스타까지 등장하면서 쌀 소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쌀의 무한 변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막걸리, 파스타, 그리고 화장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시민들은 알고 있을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밀가루? 한 가지 재료로 만들었다고요? 정답은 바로 쌀. 쌀이요? 아, 이거 쌀로 만든 거예요? 우와, 쌀로? 변하면 변할수록 맛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쌀입니다. 과자와 케이크, 아이스크림과 파스타까지 맛의 변화는 기본이고요. 치료와 예방,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까지 무한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쌀. 쌀하면 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점점점 놀라운 변신을 하고 있는 쌀의 유쾌한 반란 만나보시죠. 산 좋고 물 좋은 대한민국. 사시사철 싱싱하고 맛있는 식재료가 밥상을 풍성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제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 맛있는 밥 한 그릇이 있어야 하는 법. 이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다른 게 필요 없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쌀로 밥만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쌀의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특성에 주목한 사람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1933년 문을 열고 80여 년간 대를 이어 술을 빚어온 3대. 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맛있는 밥 냄새를 따라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분이 양조장 3대 대표 김동규 씨입니다. 전통 막걸리를 빚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쌀. 먼저 쌀을 불려 술밥이라 불리는 고두밥을 짓는데요. 대표님, 밥이 잘 됐나요? 맛있게 잘 됐네요. 고두밥이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알이 탱글탱글합니다. 약간 살짝 눌리는 정도. 그냥 생쌀로 하면은 너무 이제 발효가 잘 안 되고 또 너무 이제 뭐 지른 쌀이나 뭐 죽이나 떡이나 이런 걸 하면은 발효가 빨라서 술 맛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술 맛을 좌우하는 밥. 그래서 쌀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제조 방법대로 막걸리를 빚고 있었는데요. 고두밥에 누룩과 효모를 섞고 2, 3일에 한 번씩 저어주면서 일주일 정도 자연 발효시키면 원주를 얻게 됩니다. 이 술이 올해 열린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인위적인 첨가물을 넣지도 속성으로 서두르지도 않은 자연의 시간으로 빚은 술. 뽀얗고 진하게 빚어낸 막걸리 색이 참 고운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맑고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순해서 여자들이 먹기엔 되게 부담 없는 술인 것 같아요. 역시 좋은 술은 좋은 쌀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조부님 때부터 좋은 술이 이제 좋은 원료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이 계셨기 때문에, 왜냐면 술을 빚는 데는 그 지역의 원료와 그 지역의 기후와 물과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술을 빚을 때도 저희 이동거리가 가장 짧은 지역에서 난 쌀을 가지고 빚어야지 또 좋은 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을 빚는 전통을 지키며 우리 쌀을 고집해온 아버지와 아들. 앞으로도 쭉 좋은 우리술 만들어주세요. 또 다른 쌀의 변신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서울의 한 대학 식품공학부 연구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쌀은 보이지 않는데요. 미강에 있는 성분 분석과 그다음에 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추출물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쌀의 영양분 95%가 들어있는 미강. 이곳에서는 이 영양덩어리 미강을 이용해 특별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버려졌던 미강에 주목한 사람이 바로 임승택 교수인데요. 미강의 어떤 성분을 눈여겨본 것일까요? 그 미강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좀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주 미백이나 이런 항주름 효과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개발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쌀 화장품. 임승택 교수는 6년 전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미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강이 피부 항산화, 주름 개선, 미백, 항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걸 밝혀내면서 쌀 화장품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 교수님 피부가 유난히 남달라 보였는데요. 혹시 비결이 쌀 화장품? 교수님 크림도 바르시나요? 크림 조금 바르고 있죠. 신경 안 쓰신다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을 동안 피부 미남으로 인정합니다. 영양이 가득한 우리 쌀로 만든 쌀 화장품. 피부 미인이 되고 싶다면 쌀, 이제 피부에게 양보하세요. 누구나 즐겨 찾는 이탈리아 요리하면 바로 파스타죠. 파스타면은 일반적인 밀이 아닌 단백질과 글루텐 함량이 높고 딱딱한 듀럼밀로 만드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파스타를 밀가루로 만든다는 고정관념 버리십시오. 파스타도 우리 쌀로 만들면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네, 다른 파스타랑 별로 특별히 다른 점은 못 느꼈고 먹을 때 좀 더 쫄깃쫄깃해서 식감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밀가루 요리의 대표 주자인 파스타를 어떻게 쌀로 개발하게 된 것일까요? 기존 쌀국수 시장으로는 시장 확대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파스타 시장을 겨냥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제조에 적합한 그런 품종을 개발하고자 세미면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면은 아밀로스 함량이 일반 벼보다 높고 쌀알 내부에 공간이 많아 분쇄가 잘 돼 반죽을 만들기 쉽다는 장점뿐 아니라 전분 노화가 빨라 끈적임이 적어 국수를 만들었을 때 듀럼밀 파스타보다 단단하고 쫄깃한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밀가루를 기피하거나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미면으로 개발한 쌀 파스타는 기존 그 수입되는 파스타 면의 질감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쌀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먹어온 그런 특성으로서 쌀의 그런 영양가라든지 쫀득한 그런 질감을 또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의 특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쌀하면 밥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가요? 파스타에서 막걸리 그리고 화장품까지 무한 변신을 하고 있는 쌀. 다양하고 흥미로운 쌀의 유쾌한 반란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날이 추워지면서 이리저리 아픈 데가 많다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다리가 좀 당기고 통증이 있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잘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겨울철 건강관리법 첫 번째 시간, 오늘 이건목 원리한방병원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디스크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되게 65세 이상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많은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럽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디스크하고 틀려가지고 네. 양쪽 엉덩이가 아파요. 엉덩이가 터질 듯이 아프고 저리고 허벅지 뒤쪽이 양쪽으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는 질환이죠. 네. 그 원인은 대개 이런 거죠. 척추관이 퇴행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이가 먹어서 그 척추관 자체가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디스크로 앞쪽에서 눌리고 인대도 주름져 갖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관절들도 비우가 되죠. 그래서 신경을 눌러서 그런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기전 말고도 척추가 앞으로 밀리는 척추관 전방전이증, 안에서 할액낭종이 나와서 관절 수액낭종 이런 것들도 어렵네요.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예. 그림을 보면 좀 쉬워요. 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테로이드 있죠. 그래서 예. 뼈 주사를 많이 맞아도 이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환자가 느끼기에 내가 디스크인 것 같다, 아니면 협착증인 것 같다, 어떻게 좀 구별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디스크와 협착증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걸리는 걸 디스크라 하고요. 아. 그 디스크가 변형이 돼갖고 나이가 먹게 돼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면 퇴행화가 되면 협착증이라는 거죠. 판넬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단순 디스크 탈출하고 척추관 협착증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예, 여기 그림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네. 디스크 자체는 디스크 자체가 눌려가지고요. 네.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과 염증을 만들어지는 그 순수한 상태를 갖다 디스크 탈출이라고 그러고요. 네. 네. 이 협착증이라는 그림을 보면 디스크도 밀려 나오지만 이 뼈 주변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아, 그러네요. 공간이 전혀 없어지네요. 그렇죠.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예, 공간이 네.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통증이 어떻게 오냐면 충혈이 일어나는 거죠. 신경 주변에 모세 혈관들이 충혈이 돼요. 피가 막 고여되고 피가 잘 못 가서 신경들이 허혈 증상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네. 보면서 디스크가 걸리면 치료를 잘 해놔야 되는 거. 디스크는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라는 이유가 협착증이 빨리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수술할 경우 협착증이 빨리 올 수가 있다. 예. 예. 네. 그렇다면 이 협착증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이 협착증과 유사한 질환들이 또 있다고요? 아, 예. 유사한 질환이 있습니다. 예, 대전자. 우리 이 뼈에 보면 뼈에서 이렇게 점액낭이 있어요. 이 점액낭이 있어갖고 그 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 요즘 많은데요. 나이가 드시면 여러 가지 고장이 한꺼번에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착증 겸 고관절 있죠. 우리가 예. 서해부라고 하면 아십니까? 네네. 이 서해부가 아프다 그러면 고관절에 염증이 같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무릎 지금 그런데. 그런가요? 네. 네, 무릎 그렇군요. 관절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서해부의 관절염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이게 특이한건데요. 혈관이 막혀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을 잘 못 올라가고 다리가 터질라는 증상이 혈관이 막혀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이 협착증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협착증. 이거 운동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예, 협착증 치료를 하고 나면 환자들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아팠던 거라 고생스러워서 그런 거죠. 어떻게 운동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예. 사실은 운동 치료에서 낫는다기보다도 운동 치료에서 예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방을 한다. 예, 그래서 운동 치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게 허리를 피면은 이게 저번에 자전거 타는 모습이 있죠. 자전거 타는 모습인데 허리를 펴면은
이게 증상이 악화돼요. 협착증은 유일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협착증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심장병, 고혈압, 당뇨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에 갈수록 운동을 많이 해줘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다리가 아프면 운동을 못해서 더 나빠져서 악화되겠죠? 예. 그래서 자전거 타는 운동이 좋고요.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도 네.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타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하지 말고? 예, 실내 네. 자전거는 허리를 굽히게 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벽에다가 몸을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서 이게 있는 게. 일본에서 이제 유행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인데요. 우리가 권해주면은 이 일상생활 추우면 어디 가서 운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TV를 보면서 해라. 이렇게 해서 TV 네. 운동법이라 그러는데요. 저기 네. 그림과 같이 목, 허리, 등, 골반, 이 종아리까지 딱 붙이고 서서 기립 자세를 서 있으면 네. 무릎하고 허리의 근육들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60세 한 분이 그 운동법을 시켰더니 네. 다리가 단단해졌다고 자기 딸보다 만져보라고 막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단순히 저렇게 벽에 기대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단단해진다. 아, 엄청 단단해진다. 한 시간 정도. 힘들더라고요, 사실. 몇 분 정도 땀이 막 해야 나요. 됩니까? 1% 정도 보시면 되죠. 1시간 정도. 1% 정도. 굉장히 길게 해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운동으로 치료가 된다면 좋겠지만 운동은 예방이라고 그랬고 실제 예. 협착증이 걸렸을 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에도 소개된 무슨 치료법이 있다고 예, 이제 하던데요. 저희들이 SCI급이라 그래가지고 이캠이라는 논문에 발표가 됐는데 저희 논문은 이 수술보다도 좀 손해가 없고 이런 방법을 처리하는데 결국 척추는 위아래를 늘려줘야 됩니다. 공간이 쪼그라들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줄여들여서 넓히는 방법인데 그리고 또 이 신경이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이 신경공은 확장을 시켜준 두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씁니다. 그래서 신경 주변의 인대들을 두 가지를 넓혀주고요. 주변에 있는 관절들을 벌려주면 위로 이렇게 뚝 올라갑니다. 신경이 벌어집니다. 척추 관절들이. 예. 벌어지고 그림에 보다시피 신경이 나오는 공간들을 이 섬유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엉켜붙어서 신경을 잡아 당기는 거죠.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열어주면 넓혀준다는 거죠? 이번에는 넓혀주는 거죠. 네. 넓혀주면 신경을 건들지 않는 물질들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통증들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의 방법은 섬유화와 석회화를 치료한다는 건데요. 예. 이 속에가 엉켜 붙어요. 그것을 뚫으면 어떻게 나면 퍽퍽 소리가 납니다. 네, 그걸 지금 틀어줘서 그림을 치료를 하는 보니까 이 질환 부위에다가 긴 침 같은 걸 찔러 넣는 것 같은데 상처 부위를 이렇게 가른다거나 칼로 가른다거나 이런 수술이 아닌 거죠? 아니죠. 1, 2mm 정도의 그 구멍을 내서 살짝 집어넣는데 끝나면 하루 정도면 반창고 하나 붙이고 돌아다닐 정도. 지금 치료 사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추간공이 아무래도 보면은 이게 좁아지는 거거든요. 이 좁아진 부위를 관절 이런 치료를 해주면 현격하게 구멍이 넓혀져 있는 그림들이 대다수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검은색이 지금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게 흔하지 않은 건데요. 이게 사실 환자들한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물주머니가 터져 나오고 신경을 직접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막 터질 듯한 통증인데 그것이 치료를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버리면 그 물주머니가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척추 전방 전위증. 척추 전방 전위증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인데요. 꼭 쇠를 박아야 된다. 이렇게 책에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위아래 공간이 넓어지면 이 옆으로 가는 공간들이 신경을 누르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다리 통증이 현격히 줄어드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는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이걸 편다는 거죠? 위아래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큰 수술이 아니라 하루 만에 움직일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몇 회나 좀 받아야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치료를 하면은 이게 상처가 난 줄 알고 막 하루 만에 유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치료를 하고 3번 정도 치료를 하면 대부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경한 사람은 1, 2회도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시술이 아프지는 않나요? 아플 것 같아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긴 침을 넣기 때문에 아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두렵잖아요. 수면 4시간 정도 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면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것
마지막으로요. 이런 것 예방하기 위한 네.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결국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오랜 동안 외상이니까 외상을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잘 치료해 놓은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골반이 조금 틀어져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반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골반 틀어짐 현상을 방치했을 때 협착증이나 디스크 발생률이 좀 높습니까? 네, 이제 이게 기승전결인데요. 골반이 틀어지면 디스크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네. 디스크 증상은 협착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네. 골반 틀어진 걸 잘 치료하고 근육 운동 해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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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비싼 게 꼭 제값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특화 세제의 비밀.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빨래할 때 사용하는 세제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래할 때 어떤 세제를 쓸까? 특히 주부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찬물에서도 빨래가 잘 된다, 살균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특화된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화 세제는 일반 세제보다 가격이 2~3배 정도 더 비싼데요. 실험을 해보니 하지만 비싸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섭씨 10도의 냄새, 각각 일반 세제와 찬물 특화 세제를 넣은 뒤 때를 묻힌 천을 세척해보니 세척력 차이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일반 제품이 더 깨끗하게 빨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99.9% 살균이 되는 것처럼 선전한 한 제품은 세제 사용량을 2배 늘려야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보기 어렵게 뒷면에 작게 표시해 왔는데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가면 소비자가 많이 구입하는 7개 제품에 대한 이런 실험 결과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의 출연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말 그대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수소폭탄을 처음으로 언급한 건데요.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평천혁명 사족지는 해방된 조국 땅의 첫 병기공장의 토전을 잡아두시고 군수공업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아로새겨져 있는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포금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네, 여기서 양우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보사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우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수소폭탄 발언 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사실입니까? 그리고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런 발언이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뛰어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주변국의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능성, 이 정도 기술력은 있습니까? 기술력이 북한이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군 당국도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북한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북한 측 지난 3월 조선중앙TV에서도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대국지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네, 얼마 전 미국 연구기관도 북한이 수소폭탄 네. 지금 시도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예. 보유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개발 초기 단계 이렇게 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방금 거기 새로운 형태 핵실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제 이게 수소폭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지난 그 3차 핵실험 경우에도 이 수소폭탄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을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수소폭탄, 핵폭탄과 어떻게 다른지, 위력이 과연 얼마나 더 센지 궁금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핵폭탄, 원자폭탄이라고 하면은요. 예. 이 핵 분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수소폭탄의 경우에는 핵 융합을 통해서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핵 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운데 융합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폭탄을 뇌관으로 써야지 수소폭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원자폭탄을 뇌관으로 쓸 정도면은 예.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 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원자폭탄을 킬로톤급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이 수소폭탄은 메가톤급, 그것도 수백 메가톤급 이렇게까지 파괴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욱 의원에게 수소폭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여쭤봤는데, 자, 개성공단에서 오늘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이 열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소폭탄을 진짜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오늘의 이 당국 간 회담에서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뭐 각종 외신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김정은의 이 수소폭탄 발언에 거의 외신들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블러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네. 허풍을 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의도를 봐야 되는데 왜 갑자기 수소폭탄 얘기를 했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 남북 당국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측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산가족 문제지만은 북한은 경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금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어떻게든 이번에 좀 성사시켜야 되는 그런 절실함이 있거든요. 예. 아마도 이런 당국 회담에서 북한 측은 금강산 관광을 어떤 식으로 좀 물꼬를 트고 싶은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이 수소폭탄 재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미국 정부, 중국 정부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예. 제발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는,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북한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우회적인 비판을 지금 한 거죠. 네. 자, 이 수소폭탄 발언이 앞으로 북중 관계 개선을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지금 관심사인데, 모란봉 악단을 중국에 지금 베이징에 네.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모란봉 악단을 보냄으로써 북중 관계 개선에 사실 굉장히 박차를 가하는 것 같은데, 수소폭탄 발언과는 또 좀 약간 배치돼요. 물론 중국이 타겟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우리와의 타겟인 것 같고요. 중국 쪽으로는 계속 어떤 유화적인 정책을 뭐 사용하고 있고, 물론 모란봉 악단이 뭐 중국의 유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뭐 나름대로 이 모란봉 악단에 중국 공연이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 모란봉 악단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북한의 소녀시대다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10인조 밴드로 2012년부터 이렇게 뭐 설립이 됐는데 김정은이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10인조 밴드 모란봉 지금 사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관심이 많고 굉장히 최근 들어서 점점 세련돼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점점 외모도 세련돼지고 그렇고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악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모란봉 악단이 첫 해외 공연을 가는데 그게 중국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12월 12일부터 3일간 이제 뭐 한 초청에서 2,000명을 두고 공연을 하는데 적어도 또 일종의 북한과 중국의 화해 무드 다시 한번 이제 뭐 화해 그쪽이 하나의 또 테마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중국을 갈 것 같아요. 방중한다. 네, 방중. 그다음에 지난번 10월 10일 노동장 70주년 창건 열병식 때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였죠. 류인산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하고 같이 이제 손도 흔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역대 최악이었던 북중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번에 모란봉 공연 가는 것도요. 예, 그런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방중을 준비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10년에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했을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아끼던 피바다 가극단이 먼저 중국을 방문해서 또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모양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죠.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모란봉 악단을 왜 느닷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 언론에서도 다룰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중 이전에 김정은이 일종의 과거 아버지가 했었던 것처럼 이제 뭐 길을 깐다고 할까요? 길을 튼다고 할까요? 그런 쪽의 하나의 공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모란봉 악단 공연, 그다음에 공연 후의 반응, 중국 측의 분위기까지도 또 하나의 외신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거 하나가 네. 시진핑 주석의 부인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부인 이설주 두 사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소속 가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펑리위안 여사도 예, 그렇죠. 펑리위안 여사 같은 경우에는 장성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민 가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설주 같은 경우에도 모란봉 악단은 아닙니다만 국가가 이제 내놓았던 그 그룹의 또 일원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는 것 그것도 같습니다. 재미난 분석이네요. 네, 그렇네요, 정말. 네. 예. 그런데 지금 모란봉 악단을 소녀시대로 잘못 오해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CNN 방송인데요. 네. CNN 방송이 소개를 하면서 소녀시대를 모란봉 악단으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오보네요, 지금 보니까. 예. 소녀시대 사진을 지금 모란봉 악단이라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모란봉 악단 설명하는 게 뚜렷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에서 북한판 소녀시대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아마도 이 외신 기자가 CNN에서 북한판을 빼고 소녀시대만 보다가 이제 사진을 그렇게 검색하지 않았나. 네, 서둘러 삭제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김정은의 걸 밴드 해가지고 지금 소녀시대 사진 올려놓고 있죠. 네, 북한판 걸그룹 이 모란봉 악단 베이징 도착하면서 남측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남측 기자들에게도 뭐 공연 보러 오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흔쾌히 뭐 공연에 초대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패션도 그렇고 뭐 치마 길이가 굉장히 많이 짧아졌다는 얘기도 이제 나와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좀 달라진 것들이거든요. 과거에 저런 것들은요, 이른바 그 김정일의 야간의 기쁨조 파티 때나 비공개적으로 등장하는 그 저기였는데 네. 김정은 들어와서요, 이른바 그 3S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포츠, 섹스, 스크린 뭐 네. 이런 건데 저런 식의 좀 노출이 심한 것들을 대중 공연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포 통치, 공포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숨통을 틔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이제 노출이 심한 대중 공연을 통해서 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뭐 수단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용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 바로 비주류 최재천 정책위원장이 문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사퇴했습니다. 문 대표 즉각 수용했는데 네. 앞으로 비주류 중진 의원들 사퇴 선언 계속 이어질지가 참 관심이고요. 문 대표 체제 지금 거의 지금 안오미 상태인 것 같은데요. 거의 이제 저는 뭐 언제 어떻게 헤어지는가의 문제만 남은 네.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바로 옆방인데요. 그 전화로 그냥 얘기하면서 언성을 높일 정도면요. 이제 얼굴 보고 서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 정도면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도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좀 인내 한계에 좀 도달한 게 아닌가. 옆에서 얘기할 때 보면 그 분노에 그 찬 문재인 대표 얼굴이 참 무서워 보였다. 문재인 대표 측근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언제 어떻게 이제 좀 어떠한 모습으로 헤어지는가 이것만 좀 남은 게 아닌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뭐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의원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 다 지금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들인데 이런 비주류들의 반발 속에 문재인 대표 결국 읍참 마속을 선택했습니다. 측근 잘라내기를 시작한 건데 자,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당적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불과 지난 7일만 해도 재심을 청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발언이 문재인 대표의 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어떤 않았는지 발언? 모르겠는데 실의 발언이? 재심 청구라는 발언이요. 예. 발언이 실수다. 그러니까 네.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뭐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문 대표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고 그게 또 이제 안 전 대표하고 문 대표 사이의 갈등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발언이 나왔던 것인데 저는 이제 의도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빨리 주워 담는 식으로 해서 당적 정리를 요청하고 본인도 받아들였다. 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시그널을 보낸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원외 3인방 측근들 그렇죠. 윤건영 정무특보는 수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 네. 예. 이호철 전 비서관 불출마 선언과 이제 몇 사람의 구청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건 저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원외 측근들 같은 경우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도 안 계셨고 예, 원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구청장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6월에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총선이 2016년 4월이지 않습니까? 예. 임기 반도 지나지 않아서 나간다는 게 무리하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혁신위원회에서조차 구청장들이 나갈 경우에는 감점을 강하게 준다는 걸 계획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성의를 보인다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 같으면 친노 세력의 또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을 내치겠다는 건 너무 늦었고요. 늦었다. 그 국민적 감동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명숙 총재는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지금 그 감옥에 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정치 생명이 여러 가지 그분의 이제 연세나 등등 다 따져봤을 때 사실상의 정치 생명이 끝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당적 정리하고 한들 너무 늦었고요. 또 국민적 감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요, 일부에서는 이제 문 대표가 왜 이랬나, 왜 읍참마속을 하면서 시작을 한명숙 전 총리로 택했나. 아마도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신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했던 한명숙 전 총리를 읍참마속하고 네. 다음 주쯤에는 박지원 의원을 또 한번 저쪽에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읍참마속을 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공을 안철수 의원한테 돌려서 안철수 의원이 말한 대로 혁신 개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이런 식의 일종의 명분 마련, 나쁘게 말하면 핑계거리, 이런 하나의 패턴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가 또 하나의 공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도 실은 제기되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당적 정리는 좀 다양한 트리거 효과, 방아쇠 효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안 전 대표가 이제 집과하고 이렇게 지금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문 대표가 던진 거 큰 거 중에 하나가 안철수의 10대 혁신안을 우리가 다 받아 안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혁신안은 사실은 혁신안보다 더 센 거였었거든요. 예. 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사람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당무위 최고위에서 경론 끝에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이제 밀어놓고 있거든요. 채택이 못 됐습니다. 밀어놓은 걸 지금 문 대표가 그러니까 문 대표는 수용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미뤄져 있지만은 나는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풀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당적을 정리한 거고, 이게 트리거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되면은 10대 혁신안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명분을 주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언의 압력이 되는 거죠. 문 대표가 절대로 박지원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이 사람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제도와 문화가 우리가 이렇게 정착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할 수 있겠죠. 네, 안철수 의원은 끌어안고, 비주류의 좌장인 박지원 의원을 겨누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때문에 이시민주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이 박탈될 수 있는 처지죠. 그리고 공천에서 자동 배제될 수가 있는데, 이제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그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에서 이렇게 섣불리 하는 거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룹들을요, 누구는 살려놓고 누구는 무슨 어떤 혁신,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김상권 혁신이 공천 안에 입각했고 누구는 배제하고 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행동 통일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분리대응하면서 자체 분열을 좀 유도하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전략이다. 타이밍을 뺏는 거죠. 다 함께 당을 뛰쳐나가기 전에 누구는 공천을 주고 누구는 자르고 하면요, 그 행동 통일되기 쉽지 않거든요. 일단 공천 받은 사람은 그래도 기호 2번으로 나가는 게 내가 내년에 배지다는지 좀 더 유리하겠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주저앉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걸 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굉장히 속전속결로 저런 것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탈당의 시점을 뺏어버리는 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기스가 난 다음에 하위 20%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제 대상이 뽑힌 다음에 탈당을 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시점을 뺏으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요즘 문 대표나 안 전 대표나 정치가 너무 미숙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보면 많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치력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그럼 재미난 표현이네요. 네, 현재 안철수 의원 4일째, 어제까지 4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요. 오늘이 이제 5일째 들어가게 되는데, 문 대표 역시 안철수 의원을 한껏 어제 지켜 세웠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안 대표는 우리 당의 변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이고, 또 내년 총선 승리, 그리고 또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좀 치켜 세울 만한 게 바로 네. 호남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니까요. 안철수 의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지난주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는데 네. 왜 저렇게 뛴 거로? 지난번에 광주 가서 이제 간만 보는 철수가 아니라 강한 철수가 되겠다고 정치적 선언, 정치적 변신의 어떤 선언을 하고 왔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호남 그 민심이 반응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 여론조사 결과는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좀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띄우기에 나선 거는요, 아마 이럴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의원하고 헤어질 수 있다라고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너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나가잖아요. 나가더라도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이렇게까지 성의 표시를 했는데 결국 네가 나갔다. 그러니까 나간 놈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걸 원인이 너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요.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내가 하라는 거 네가 이렇게까지 안 하니까 나는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너 때문에 경쟁을 하고 지금 묘한 수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요. 저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공은 받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의 읍참 마속했으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신이 원했던 혁신 개혁 내가 내 살을 잘라내면서 했다라고 이제 공을 또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걸 받고 다시 한번 원래 안철수 의원이 초심에부터 계속 말했던 게 문 대표의 어쨌든 대표직 버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놓고 어떻게 안철수 의원이 반격할지가 주말 또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안철수 의원이 바로 또 13일 날 입장 표명을 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날도 또 일요일인데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애초에 그 정도로 본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약간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문 대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좀 중도층, 그러니까 좀 개파색이 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대안을 내려고 하고 양측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퇴진은 전제로 하되 혁신 전당대회는 하지 않는 뭐 그 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안을 만져보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전 대표 입장에서도 탈당을 할 경우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당에서 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나간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 대표의 압박도 압박이지만은 그 중간층에서 좀 여러 가지 만지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매몰차게 듣지도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야당 의원들에서는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많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안 의원 측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안 의원의 입을 한번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여권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바로 김무성 예. 새누리당 대표가 재미난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무대에 뼈 있는 농담이라는 제목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유엔 산하기구 수장 배출은 뭐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신임 국제해사기구 임기택 사무총장도 잘하면 대권 후보까지 갈 수 있다. 저 얘기는요, 한마디로요, 김무성 나는 반기문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하나 재밌는 게 이 IMO 임기택 사무총장이 배출된 직후에 김무성 대표가 그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당시 해수부 장관이 유기준 전 장관이었거든요. 네. 지금 유기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다음은 부산의 내가 좌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인데 실제로 이게 공을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영재 골든타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